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채널을 하나 파가지고, 지금, 부산 갈매길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틀 전에 갈매길 1구간을 다녀봤습니다. 임랑해수욕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송정까지, 갈매길 길이로만 치면 한 27km 정도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한 18년 전, 30대 후반에 6개월 동안 돌아다니던 그 시절만 생각을 해가지고, 솔직히 조금 만만하게 봤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확실히, 어떤 이유로든 이 나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죠. 좀 무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2구간이니까 송정해수욕장부터 5, 6도 입구까지죠. 5, 6도까지. 그나마 거리가 한 25km 정도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은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부산 한바퀴라는 채널입니다. 유튜브에서 부산 한바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전부터 2017년부터 방송을 들은 분이 아직도 이제 계시면은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어쨌든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고 살아왔는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몇 가지 이제 드리면, 사전 정보를 드리는 이유로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더 돕고, 오해를 조금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죠. 정보가 이제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일단 제가 2013년도 봄부터 2017년 봄까지,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는 그 시점 정도까지 노무현 재단에 월 10,000원씩 후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어딘가에 매달 후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호감이라든가, 호감이 아니죠. 호감을 뛰어넘는 일종의 약간의 빠돌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보다 앞서서 한 2년 정도 더 앞서서, 그러니까 2011년부터 다들 아실 텐데 민족문제연구소라고 빨갱이들 모여서 현대사를 갖다가 왜곡, 조작, 선동질 하는 전위부대라고 할 수 있죠. 민족문제연구소에 또 매달 10,000원씩, 그것도 역시 한 2017년 동일한 시점 정도까지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앞으로 가서, 물론 이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말고도 이렇게 저렇게 제가 단발성으로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많았습니다. 그것도 몇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는 한 200만 원 정도까지. 그것
그것보다 좀 더 훨씬 더 전으로 돌아가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딴지일보가 98년도 8월 달에 만들어졌거든요. 98년 8월이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윈도우 98, 윈도우의 정식 윈도우의 두 번째 버전이 나왔던 그 해죠. 그리고 98년이라는 그 시점이 이제 주는 어떤 의미는 뭐냐면 윈도우 95 그리고 그 다음에 윈도우 98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윈도우로 넘어오는 시점에다가 또 인터넷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 막 생기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하트렉스, 뭐 인터파크 그 당시에 생겼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이제 각종 이제 무슨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던 그 당시였죠. 그래 그 당시에 초창기 때 김어준이가 딴지일보를 만들었어요. 98년 8월 달에. 그리고 제가 그로부터 3개월 정도 후인 11월 달에 딴지일보에 제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어떤 딴지일보 내에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다가 뭐 활동을 하고 그런 건 거의 없었는데 뭐 올라오는 글이라든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제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유심히 이제 보기도 하고 했었죠.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제 딴지일보에서 했던 게 주로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은 이제 합법이죠. 성인용품 판매하는 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성인용품 판매하거나 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딴지일보 김호준이가 예를 들면 이제 성인용품을 어디선가 구해와가지고 체험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이제 딜도가 됐든 뭐 저기 뭐 마돈나가 됐든 아니면 무슨 보조기구 무슨 닥터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체험을 하게 하고 그 이제 후기를 이제 또 쓰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글들을 보면서 이런 게 시대를 앞서가는 거고 깨어 있는 거고 이게 진보적인 거고 라는 생각을 그냥 착각이죠. 착각. 결국에는 그런 말도 되도 않는 그런 착각 속에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쭉 이제 시대를 거쳐오면서 결국에는 뭐 요즘 같으면 뭡니까 그 퀴어 축제 같은 거 퀴어 축제 맞죠? 그 막 그냥 허용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아마 방금 말씀드린 그 시절에 저였으면 그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저렇게 하는 게 진보적인 거고 시대를 앞서가는 거고 뭐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뭐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한 존재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월감에 빠져서 계속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이제 느낀 거죠. 어쨌든 또 얘기가 좀 방향이 조금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 말씀드린 한 서너 가지의 이 사전 정보가 이후로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오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 아까 그래 노무현 일을 갖다가 제가 한 4년간 매달
그 후원을 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9대 대통령 선거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이 대결을 했죠. 그 당시에 저는 문재인을 찍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을 찍었는데, 다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찾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을 찍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제기했던 건 아니었죠.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근거를 들이밀면서,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의심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듯이, 이 시간별로 이제 그 득표율을 쭉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시간별로 보세요. 이게 꼭 수학에서 수렴한다고 하죠. 어떤 숫자에 수렴하듯이 양쪽 다 끝까지 그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흘러가요. 저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자연적인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나?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어떤 정치색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 개표가 진행되기 전에는 엎치락뒤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좀 숫자에 좀 많은 변동이 있어야 될 건데 거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잘못 작성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각 시간대별로 나오잖아요. 19시 30분에 44대 55.5, 20시에 45.8대에서 53.7, 뭐 이런 식으로 쭉 거의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가 전혀 없이 아주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개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 분명히 수학을 하던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김어준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부정선거다 떠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약간 좀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김문수한테 얘기하듯이 많은 이제 민주당 쪽 지지자들 저 포함해서 문재인에게 다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한번 까보자 해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가 승복한다면서 그냥 지금 김문수처럼 어제 그젠가 나와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다는데 기어 나와가지고 윤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격하는 발언들을 했죠. 그때 일단 저는 문재인한테 실망을 했어요. 저 새끼 보니까 저렇게 소심한 놈이 무슨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김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김해에 있으면서 좀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듬해 이제 2013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이제 3월달 이제 꽃피는 3월이 되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김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또 배송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탑차를 끌고 다녔었거든요. 봉하마을도 어차피 김해인데 그때 이제 있으면서 그러니까
노무현이 죽고 난 이후로 계속 김해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봉하마을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도 계속 못 갔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시내 근처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제법 외지기 때문에 쭉 그 진영 쪽으로 한참 가다가 또 한참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랬던 관계로 이제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도 못 가다가 2013년 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문재인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뭐랄까요, 그 종교인들이 무슨 저기 힘들 때마다 무슨 뭐 하나님을 찾거나 부처님을 찾듯이 그래 한번 갔죠. 그때 제 기억에 아마 김경수가 그 당시에 아마 노무현 재단에서 이사장은 아니고 하여튼 뭔가를 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거의 항상 그 봉하마을 쪽에 아마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날 김경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냥 김경수하고도 한껏 찍고 근데 그 사진은 안 남아있어요. 그 휴대폰이 얼마 전에 그 이전에 사용했던 2대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후원을 생각하고 이제 매달 10,000원씩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씩 흘렀죠. 그리고 이제 2013년 여름에 이제 저는 이제 부산으로 다시 이사를 왔고, 그래서 이제 그냥 먹고 사는 일,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뭐 좀 쓸데없는 일에 그 꽂혀 있다 보니까 뭐 좀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거였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일에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에게도 실망하고 소위 그래 뭐 진보니 뭐 하는 이런 진영에 대해서 제법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친밀감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뭐 바로 뭐 소위 우파 쪽으로 뭐랑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도 더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차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블로그나 제가 뭐 네이버 블로그,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를 지금은 뭐 별로 이제 접속도 안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왔었기 때문에 이전에 찾아보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2015년 10월 달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딱 그 최초로 이재명에 대한 기사가 링크돼 가지고 블로그에 제가 올렸더라고요. 저는 한 2016년 하반 한 이쯤부터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데, 그보다 한 7, 8개월 정도는 더 앞서서 일단 인지를 했더라고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도 뭐 특별하게 뭐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거나 하지는 않았던 걸 보면 아마 잠깐 좀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또 그 김어준의 그 유튜브 방송하고 이런 것들을 또 애청하는 이제 애청자였기 때문에 2016년이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재명이가 김어준의 유튜브에도 간헐적으로 출연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보니까 사람이 좀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 그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언론에서 이제 다루는 그 정도만 이제 제가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였죠. 그래 보니까 뭐 이재명이도 그 당시에 이제 지는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부정선거 얘기도 하고 막 난리를 쳤었죠.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주변에 워낙
다 머저리 같은 것들만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하니까 좀 괜찮을라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 한참 그러는 와중에 이제 뭐 9월 들어서고 이제 하면서 무슨 정유라 얘기 나오고 뭐 그 당시에 최순실 씨 지금은 최수원으로 개명했죠. 이 얘기 나오고 막 하면서 10월 들어서면서 이제 막 이제 집회 시위가 탄핵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마 길거리로 제일 먼저 뛰쳐나간 거는 아마 안철수입니다. 탄핵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가 뛰쳐나갔죠. 10월 말 11월 초에. 그래 뭐 밖에 나가서 연설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을 이제 괜찮겠구나 해서 지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그래 뭐 훔친 거긴 하지만 지금 대통령 자리에도 올라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아웃사이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이제 와닿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2017년 들어서고 아마 2월 되면서부터 아마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 어쨌든 이제 3월 며칠입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인용이 되고 바로 대선 모드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그 전에, 그 당시 분위기는 어쨌든 뭐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탄핵이 인용된다에 거의 뭐 그냥 가 있었죠. 조작이었긴 합니다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태블릿을 조작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못했습니다. 태블릿을 조작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유튜브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했던 게 이제 3월 1일이 기점이었어요. 2017년 3월 1일. 그때가 무슨 날이었냐면은 지금은 아마 당사를 어디 쪽으로 옮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어디입니까? 요 초량에 부산일보 사옥인가? 거기 1층이 아니고 2층이죠. 2층에 민주당 당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3월 1일 날 김혜경이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이는 아니고 그때 아마 기억이 한 30명 정도 이제 몰려갔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갔었고 그래서 거기서 한 30명 정도 이제 지지한다고 왔는데 이제 어쨌든 뭐 이재명은 못 만나고 그때 뭐 바빠가지고 뭐 다른 데 갔던가 하고 이제 김혜경만 왔었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처음으로 부산 지역에 이제 좀 이재명 지지한 지지자들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근데 모여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한번 최초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좀 간단하게 그때 아마 차 한잔 했던가 그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수정동에 살고 있었던 형님인데 지금은 이제 다대포에 살고 있는데 처음 만났죠. 그리고 이제 그 형님과 인연이 이제 좀 쭉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경선에서 이제 이재명을 뽑아주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까?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이제 그때 아마 각 지역 다니면서 이제 경선을 치렀죠. 부산에 온 게 아마 3월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전에 이제 어쨌든 3월 달에 이재명이가
부산을 한 두 번인가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기억에는 아마 한 번은 저기 부산시청 그 회견실인가에서 한번 이제 짤막하게 이제 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좀 다 같이 이제 몰려갔죠. 몰려갔는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그 당시에 이제 막 경선에서 뭐 저 뭡니까 그 아주 강력하게 문재인을 몰아붙이면서 막,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문재인은 어버버거리면서 막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인기가 높아가는 와중에 이재명에 대한 어떤 불편한 진실들이 하나씩 이제 덜쳐지기 시작했죠. 형수욕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풀버전 13분짜리 풀버전이 아니고 한 2분 정도짜리 그 편집본이었거든요. 일단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충격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충격이었던 것도 맞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 가슴 한켠에 이제 계속 지지를 하자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 한켠에 뭐라고 합니까, 그 찜찜함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뭐 민원인들 폭행했다고 하면서 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요. 그 보니까 뭐 그 하여튼 소리치고 막 하면서 그 장애인들인데 뭐 시장실에 선거 뭐 면담을 하고 뭐 이래 하려고 하는데 삿대질을 하고 막 하면서 막 이래요. 그리고 또 뭐 초창기 성남시장 초창기 시절에 의회에서 성남시 의회에서 또 그 시의원들하고 쌍욕을 주고받는 그런 영상도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게 됐죠.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이 다 그렇듯이 일단 지지를 선택했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 당시에 뭐 극구 이제 그게 아니다고 막 변명을 하고 막 하니까 좀 의심을 하면서도 그냥 아이씨 그래 뭐 지금 당장에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뾰족하게 뭐 든다는 사람도 없는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냥 뭐 계속 지지를 했죠. 약간의 찜찜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제가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하고, 그러니까 2017년 3월 중순쯤에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짧게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짧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대화 내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이제 그 형수쌍욕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재명이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형이 먼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설사 만약에 형이 그렇게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형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 형수한테 왜 그런 쌍욕을 해요? 뭐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도 있고 좀 찜찜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밀고 나가기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이제 이재선 씨하고도 잠깐 이제 이 톡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선 씨가 몇 마디 이제 그게 아니다고 이제 자기 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혀 이제 들을 생각을 안 했던 거, 지금의 개딸들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개딸들도 지금 뭐 보면은 전혀 안 듣지 않습니까? 그냥 광신도잖아요, 광신도. 그랬더니 이제 그래 몇 마디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이재선 씨도 아마 보니까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해봐야
답이 없다는 걸 이제 자기도 이제 인식을 했을 거니까. 중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으로 이재선 씨가 저한테 톡을 남긴 메시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뭐라고 남겼냐면, 당해보면 알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재선 씨가 말했던 당해보면 알 거다는 거를 일부나마, 극히 일부나마 체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채 2달? 2달? 조금 더 늦게 보면 3달이 채 안 걸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재명한테 10만원 후원도 했고, 저야 뭐 그래, 그 당시에 저한테는 10만원 큰 돈은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알바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일용직 노동자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절절한 사연을 갖다가 편지로 직접 자기가 적어가지고 이재명한테 자기가 일당 번 거라고 하면서, 이 일당 밥 사 먹고 해야 되는데 밥까지 굶어가면서 내가 세상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낸다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5월 9일 날이었죠.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이가 취임을 하고 바로 그 주에 토요일 날, 어차피 5월이 이 빨갱이들의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아마 유시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시민이가 광화문 앞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또 다 불러 모아놓고, 그때 이재명이가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유시민이가 딱 이재명을 앉혀놓고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경선 때 왜 그렇게 문재인을 개잡듯이 잡았냐고. 물론 개잡듯이 잡았다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이렇게 다그치듯이 질책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기대했던 답이라고 하면, 조금 좀 과도하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해가지고 이런저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유시민이가 다그치니까 이재명이가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뱉은 말이 뭐였냐면, 그때 그 말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죠. 뭐였냐면은, 쇼한 거다. 이걸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유시민이가 다그치듯이 얘기하니까, 쇼한 거다고 얘기를 바로 해버려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10만원 후원을 했고, 그 일용직 노동자들 정말 이재명이를 믿고 정말 이 세상을 좀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자신의 일당을 다 밥도 안 먹고 일당을 꼬깃꼬깃 했는데, 그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자필로 편지까지 적어가지고, 절절한 사연을 편지까지 적어가지고 세상 좀 바꿔달라고 이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신을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그게 쇼였다는 걸 알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후원을 했겠어요? 제가 후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그리낌도 없이 질러요. 그때 제가 이 새끼 봐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수정동에 있던 그 행인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근데 그 형님은 아니다 이것도 완전 그냥 기잡놈이다.
물론 약간의 의견이 좀 갈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가지고 6월 말쯤에 그때는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또 독후 콘서트를 합니다. 그때는 김우준이가 사회자였죠. 그때 역시 또 김우준이가 류시민이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해요. 그때도 역시 쇼였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재명이 이 새끼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마에게도 혼을 팔 수 있는 그냥 개잡놈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까지 이제 제가 대선 딱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쨌든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냥 조금 이제 이재명이를 그때까지는 어쨌든 좀 지지하는 그게 있었으니까 그만 그냥 너무 나서지 말고 그냥 일만 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음을 이제 기다려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있었는데 두 번의 그런 폐악질을 보면서 이 새끼 아니구나 지지를 완전히 접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구독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3,000명 좀 더 되는 구독자로 그래도 그 당시에 아마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용돈벌이 정도는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재명의 지지를 접으면서 이제 까는 모드로 이제 돌아서니까 지금의 개딸들 배신자님들이 막 이제 댓글도 달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지지자가 배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지자는 그냥 일반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권력을 쥔 놈이 누굽니까? 정치하는 놈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쥐고 있는 나보다 힘이 훨씬 센 놈을 내가 지지를 했는데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지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를 접는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처음에 지지를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이 새끼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전혀 아니야. 그럼 당연히 지지를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신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는 새끼가 자기 지지자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이제 배신자라고 막 이 댓글 테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노딱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노딱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래 한참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이재명을 까는 거 막 방송을 제법 했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수익 창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워낙 그 신고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제재가 들어온 거죠, 제재가. 그러면서 이제 뭐 유튜브도 이제 조금씩 시들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이재명에 대한 이런 공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느꼈던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 뭐 이런 몇 명들 빼고는 아마 일반 이런 시민들 중에서는 아마 제가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서서히 이제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문재인이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 다음은 이재명일 거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 그때부터 2017년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공포감을 가졌죠.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만 뭐 홍준표니 유승민이니 안철수니 뭐 또 누굽니까 뭐 황교안이니 뭐 이런 다 갖다 붙여도 게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이 정치 권력 싸움이라는 거는 도덕적 싸움이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저 뭡니까 정정당당하게 하고 해야 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저는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그때부터. 이 상태로 가면은 다음에는 무조건 이재명인데, 나라 이제 끝장나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공포를 저는 2017년부터 느꼈다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한 번씩 가끔씩 모이던 부산 내의 지지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죠. 대부분은 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이재명 지지한다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다대포 살고는 그 형님하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계속 이제 만났죠. 그 당시에는 이제 수정동에 살았으니까 만나가지고 뭐 수정동 여기에 어디입니까 부산 진역 쪽에 시장 뭐 횟집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이제 만나서 이제 소주도 한잔하고 했었거든요. 내가 워낙 걱정을 하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도 이제 나하고 이제 생각이 같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도 이제 뭡니까 정치인에 대한 어떤 과거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워낙 다 깨고 있어가지고 이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계속 이제 막 이재명에 대한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하니까 그 형님도 이제 자기도 이제 걱정되니까 뭐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8년 봄 한 4월쯤 였을 겁니다. 그날도 이제 봄이니까 그냥 그래도 오랜만에 또 한잔 한다 해가지고 아마 횟집에 갔었나? 뭐 그렇게 가면서 그 형님이 이제 나한테 대뜸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재명을 물리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래 설기됐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그 형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취임하고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한다고 막 엄청나게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윤통이었고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소위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제 보수 다 죽인다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모욕을 주고 한다고 하면서 막 매일 막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막 이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뭡니까 수사가 좀 과도하다고 해가지고 5명 정도가 자살하고 뭐 검사도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또 무슨 뭡니까 기무사령관도 아마 자살하고 막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뭐 체포해 간다면서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막 수가 채워서 가고 막 이런 게 TV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보면 이게 이제 지나치게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특검 뭐 나와가지고 지랄하는데 그런 거다라는 이제 그 형님이 너무 과도하게 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럼 왜 저렇게 과도하게 할까? 그 당시에 이제 수사 총괄 책임자는 이제 윤통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형님이 이제 한 가지 이제 간파를 한 게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지검장한테서 간파를 한 게 뭔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정치검사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간단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국회의원 좀 해보고 이럴 거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뭐, 중앙지검장까지 해가지고 적폐수사한답시고 이제 하니까, 뭐, 적당히 좀 하고, 뭐, 공천 받아가지고 뭐, 배지 달면 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행님이 처음에 이제 봤을 때는 수사도 그렇고, 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형님이 이제 머릿속에서 그린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과 반이재명으로 쪼개지고, 그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이었습니까? 하여튼 그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의 국힘, 그 세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이 국힘 쪽에 가가지고 후보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유튜브든 뭐든 찾아보기 시작했죠. 좀 더 관심을 두고. 그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의 윤통이 국민들 뇌리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2013년 10월 달에, 그때도 아마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였을 겁니다. 국정감사였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뭡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그거 수사 책임자였죠. 그때 그 국회에 와가지고 딱 한마디, 그게 이제 국민들 내리에, 아, 윤석열 단골검사 이 공식을 심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아, 윤석열이는 단골검사다, 국민들 내리에 딱 박았죠. 그러고 이제 좌천이 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구 갔다가 대전 갔다가, 그 대전에 있으면서 이제 탄핵 특검,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수사팀장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마디 하죠. 그때 아마 첫 출근이었을 겁니다. 그 무슨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던 첫날이었을 것 같은데, 막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막 가방 들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기자가 물어요. 출근하는 그 당시에 윤석열에게, 그 혹시 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텐데, 이 수사권으로 혹시 보복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한간의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물어요. 그때 윤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딱 잘라서 한마디 하죠.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또 이 한마디로 또 국민들 뇌리에 또 팍 박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장이 되고, 이제 또 뭡니까?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바로 인사발령을 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으로 이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때, 그러니까 이제 윤통이 그 문재인의 그 스타일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 검찰총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딱, 어떻게 하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아마 생각을 그때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아무튼 얘기가 어쨌든 길어졌는데, 앞으로도 좀 길 겁니다. 분명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2018년 봄에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조금 더 지나가지고 2019년 여름에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검찰총장 그 지명이 되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형님하고 쾌재를 불렀죠. 야, 진짜 이거 이제 예측대로 가는구나. 그러는데 이제 바로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조국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윤통이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 조국하고 추미애다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들러리였어요, 들러리.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이런저런 그냥 들러리 중에 한두 명이었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지금 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래, 법무부 장관을 조국을 안 하고 다른 놈을 시켰다고 한번 쳐보죠. 그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왜냐? 지금 보다시피, 빨갱이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한두 개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명단에 올리지도 못한다니까요. 어쨌든 그래 이제 그 다대표님하고 이제 저는 이제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좋아했죠. 이제 뭐가 되겠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조국이 법무부 장관 취임했다가 바로 낙마하고 바로 추미애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가을이었죠, 그때가. 10월이니까.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되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됐는데, 뭔가 움직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의 이제 탄압이 시작되면서 이제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이제 아마 2020년 봄쯤서부터 뭐 대선 후보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020년 봄,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고 이러는데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에서 계속 이제 그 당시 이윤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혀 내질 않았어요. 오로지 뭡니까, 대검찰청 하고 아마 별관하고 그 사이에 중간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통로. 거기 그냥 뭐 점심 먹으러 가는 모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 쫓아다니는, 같이 이제 붙어 있었던 게 이제 한동훈이, 이원석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모습. 약간 비장한 어떤 표정으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계속 보일 뿐,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대표님하고 저는 이제 깝깝해 죽을 지경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한 여름쯤, 그냥 지금쯤 시기가 됐으면, 뭔가 메시지가, 왜냐면 그때쯤에는 진짜 지지율 조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될 때였으니까. 그런데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억에 다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거의 매일 통화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물어요. 형님. 윤석열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 형님도 이제 전화를, 내 질문을 받고, 이제
한숨 푹 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모르겠다면서 이거 뭐 맨날 저기 문재인하고 청와대에서 밤에 만나가지고 술 마시면서 딜 치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또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깝깝한 시간이.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그래 제가 이제 또 가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양정에 있다가 이제 202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요 부산역 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래 뭐 가만 심정에 그냥 뭐 가게에 앉아서 막 뭐 이다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그냥 유튜브나 보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다대표님한테. 그래 약간이 흥분된 목소리로 빨리 저기 국정감사하는 거 저기 빨리 대검찰청 그러니까 그게 아직 2020년 10월 21일인가 22일인가 그래서 그 대검찰청 국정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난리 났다고 지금 판 뒤집혔다고 빨리 대검찰청 국정감사하는데 그거 빨리 보라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진짜 완전 판 뒤집어졌더라고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윤통 얘기할 때 또 이어질 건데 다 대표님하고 저는 1년 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1년 2개월을. 1년 2개월 동안 그렇게 답답한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출퇴근만 계속 하다가 2020년 10월 21일인가 1일인가 1년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되고 1년 2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단 한 번의 액션으로 판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윤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 아무튼 그렇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습니까? 뭐 하여튼 그 뭐 영입해가지고 이제 막 한 해 만에 하면서 이제 막 대선 후보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날 이후로 또 그 어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게 아마 2020년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침에 이제 그 출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겨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우리 그 당시에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한다면서 그 추운 날씨에도 그 대검찰청 앞에서 막 그 뭡니까 환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날 출근을 하면서 그 이제 그 대검찰청 앞에 이제 정문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윤통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또 한번 메시지를 낸 게 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4일인가 또 그 사표를 내기까지 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마지막에 사표 내면서 뭐 그랬잖아요. 금수완박은 뭐 부패 완판이다 하면서 또 한마디 하잖아요. 딱 그 한마디 하고 또 샤브 집에 던지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그냥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6월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엄청 길어지긴 했는데, 이거 저기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부정선거 얘기를 생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게 이제
부산시 교육감 4월 달에 있었던 그 부산시 교육감 선거,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시 교육감뿐만 아니고 2020년 이후로 모든 선거에서 이제 이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수의 법칙이다 뭐다 그걸 다 떠나서 이 사전투표 당일투표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이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비예요, 좀비. 아니 뭐 대수의 법칙이다 뭐다 다 떠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비가 맞아요. 그리고 요거 이 그래프가 사실이라면 이거 역시 이걸 보고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비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국힘 새끼들도 지금 김문수 이 새끼도 부정선거 얘기를 못하느냐. 왜냐하면 아니 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김문수가 오랜만에 기어 나와가지고 뭐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이런 개쌉소리를 하는데 그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든 거는 노무현인데 이때 아마 처음으로 한번 가동을 시켜본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뭐냐면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 새끼들이 그런 죄의식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 아 물론 뭐 저기 진중이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고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분명히 이게 정상적이라고 판단은 전혀 안 서거든요. 초반부터 거의 일정한 비율로 단 한 번도 문재인이가 쑥 올라가거나 하는 게 없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라니까. 이 그래프하고 요 사전투표 이 그래프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빨갱이 새끼들은 눈치 안 보고 그냥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소위 그 요 우파 보수 진영 이쪽에서는 그 나쁜 짓을 하긴 하더라도 이 빨갱이 새끼들처럼 막 대놔놓고는 못 하잖아요. 이거는 아마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한동훈이 그 새끼가 2021년인가 초에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마지막으로 그때 기자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양쪽 진영을 다 수사를 해보고 다 감옥에 한번 넣어봤는데 차이점이 있더냐고 했을 때 한동훈이 그 말을 하죠. 소위 그 좌파 쪽은 좌파든 우파든 일단 처음에는 다 잡아뜬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증거를 들이밀면 그때부터 이제 나뉜다고 하잖아요. 소위 이 좌파들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뻔뻔하게 대응을 하고 이 우파 쪽은 인정을 한다잖아요.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조작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새끼들은 원래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외국 조작 천동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유전자에 박혀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소위 우파 쪽은 나쁜 짓을 하긴 하는데 얘네들처럼 이렇게 아예 막 대놔놓고는 못해.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이 부분이 바로 원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된 게 이 부정선거 이 부분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문재인이가 이걸로 한번 당했잖아요. 어차피 자기들은 그 부정선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노무현 때 만들어졌으니까
현재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상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못한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뭐 세월호다 뭐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왜곡 조작 선동질을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무리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갔다가는 또 분명히 뭐 크게는 못하지. 자기들처럼 크게 아예 대놔놓고는 못하더라도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작을 하면 또 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왜곡 조작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그래 이렇게 해서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인연이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한 악연이고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최악의 선택. 죽으면서도 제가 한때나마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오욕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부정선거는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간격만 차이가 날 뿐이지 비슷하잖아요. 아니 진짜 16개 구 전체에서 아니 제가 진짜 뭐 대수의 법칙이고 이거 다 놓고라도 만약에 그냥 한 3에서 5% 정도로 만약에 이재명이 다 이겼다고 하면 자기들 말대로 그래 사전투표는 그 우리 진영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유리하다. 그래 그 말을 100%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는 믿어줄 수 있겠어요. 한 3에서 5% 정도 차이라면. 근데 이거 보세요. 50% 차이 나잖아.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부산에 16개 선거구가 있는데, 16개 구가 있는데, 16개 구 전체에서 거의 동일하게 50%씩 차이가 나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굳건하게 얘기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것들은 좀비예요, 좀비. 그리고 어쨌든 이 다음 방송에서 이제 윤통 얘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2020년도 2021년도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11월 달에 당시 미래통합당 그때 국민의힘이었나 그때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에서 이재명을 끊고 한 얘기는 다음 편 제 인생 최선의 선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